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건 제가 어릴 때 일이고 지역 어르신들께서 함구하시는 이야기라 구체적으로 위치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세요. 때는 제가 중학교 겨울방학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야외 활동을 매우 좋아하셨어요. 낚시도 좋아하시고 또 등산도 좋아하시고 몸으로 하는 취미는 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아버지께서 빙어 낚시를 가자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밤새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면서 외지인들이 잘 모르는 그런 저수지를 하나 알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아버지와 저 그리고 초등학생이었던 동생 셋이서 차로 15분이면 가는 거리에 한 작은 저수지에서 빙어 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아버지께서 얼음 위로 두꺼운 바닥 매트와 텐트까지 치셔가지고 생각보다 따뜻하게 빙어 낚시를 할 수 있었어요. 텐트 안쪽으로도 구멍이 있어서 그 안에서 낚싯대를 내려서 낚시를 했죠. 저는 아버지를 따라 열심히 빙어를 낚는데 구멍에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또 나오고 그렇게 계속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은 챙겨왔던 초장으로 그 살아있는 빙어를 그냥 초장 찍어서 회로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무지 그건 못 먹겠어서 아버지가 기름에 튀겨주셨어요. 엄청 고소하고 맛있었죠. 그렇게 한참 낚시를 하면서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갔고 이미 텐트 밖으로는 어둠이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때 텐트 밖에서 사부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밖에서 저기요 하며 누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랑 텐트 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 내어보니까 한 중년의 어르신이 서 계셨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아버지는 그분을 아시는 분인 듯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하고 인사를 하대요.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는 옆마을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 아저씨가 뜬금없이 그 밤중에 찾아와서는 밤중에 낚시는 무슨 낚시요? 위험하니까 얼른 들어가지 이러시는데 아버지는 염려 마시라면서 그냥 조용히 놀다 아침에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리곤 그 어르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주 늦은 밤 거의 12시도 넘은 시간이었는데요. 한참 낚시를 하던 중에 아버지와 동생이 옆에서 먼저 잠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잠이 들지 않았던 저는 후레쉬를 집어들고 그 구멍 쪽으로 해서 물 안쪽을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찰나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펼쳐졌어요. 얼음구멍 아래로 사람이 흘러가는데 그 구멍을 사이에 두고 눈이 마주쳤어요. 전 화들짝 놀라서 아빠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일어난 아버지에게 제가 조금 전에 본 것을 막 설명해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물밑을 내려볼 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선 이런 곳은 흐르는 물이 아니라서 뭐가 그렇게 빨리 흘러갈 리가 없다. 너가 잘못 본 거겠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우기고 또 우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유 그럴 일 없다고 하시면서 그냥 다시 잠에 드셨어요. 저는 절대로 제가 잘못 봤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겁에 질려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괜히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곤 다음날 아버지랑 동생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차에 가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출발하는 차 안에서 잠깐 비몽사몽간에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눈 덮인 겨울의 빙판이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게 반팔을 입은 아줌마가 저희 차 쪽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후 저는 다시 잠에 들었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참을 죽은 듯이 잠만 잤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날 일을 잊고 살다가 그해 여름쯤 되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전해 듣게 되었어요. 지난 겨울 저희가 낚시한 그 저수지에서 4월인가에 시신이 떠올랐대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은 그 시신의 정체입니다. 저희가 빙어 낚시를 하던 바로 그날 밤, 한밤중에 갑자기 저희 텐트에 찾아왔던 그 아저씨요. 그 아저씨의 아내가 그 시신의 정체였답니다. 그 아저씨는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선 얼음이 막 얼기 시작하는 그 무렵에 아내의 시신을 그 물에다가 몰래 유기한 것입니다. 그 직후에 불안한 마음에 그곳을 막 여러 번 오가면서 저수지 관리인 행세를 하면서 막 외지인을 몰아냈던 것인데요. 추후에 날이 따뜻해지고 얼음이 녹자 그 여자가 스르르 떠오른 거죠. 그렇게 경찰의 조사 끝에 그 아저씨가 검거가 되었고, 추후 동네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저씨는 여기저기에다가 아내가 가출을 했다고 말하고 다닌 모양이고, 그 이후에 자살로 위장하려고까지 계획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내의 신발까지 고의 그 물가 근처에 두고서는요. 그러면 그날 밤 제가 본 것은 정말 그 아줌마의 시신이었을까요? 근데 이게 시신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아저씨가 그 범행 당시에 시신 떠오르지 말라고 거기에 돌을 달아 수장을 했대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는 시신이 있어도 바닥에 있었겠죠? 게다가 아버지 말도 일리가 있는 게, 거기가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서 시신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제 아래로 눈을 또렷이 뜨고 지나갔을까요? 이 모든 게 다 말이 안 돼요. 이게 귀신이 아니라면요. 이 사건을 알게 된 후에 아버지에게, 아니 그럼 우리가 먹었던 빙어는 그 영양분을 어디서 얻은 거냐며 막 찜찜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아주머니는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알리고자 그렇게 계속 모습을 드러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10대 중학교 시절에 겪은 일입니다. 혈기왕성하던 중학교 2학년 시절,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가 축구를 하던 아이들과 달리 저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농구를 주로 했습니다. 운동장 바닥이 흙바닥이라 공도 잘 안 튀는데도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학교 시설들도 참 많이 좋아졌던데,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코팅이 잘 된 농구 코트며 잔디구장이며 이런 거 없었거든요. 심지어 농구 골대에 그물 설치 안 되는 건 국룰이었습니다. 아무튼 당시 저는 사가정에 살고 있었는데요. 정확히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그 무렵쯤부터 매년 홍수만 나면 범람을 반복하던 그 중랑천 천변으로 자전거 도로와 공원 같은 게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그전만 하더라도 중랑천은 악취가 나고 똥물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원 쪽으로 농구 코트가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백날 모래 날리고 손끝 더러워져가며 농구하던 저희에겐 엄청난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정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농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아마 방학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중랑천 농구 코트에서 친구들과 열심히 농구를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늦어 가로등 불빛도 하나 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쉬운 나머지 저희는 마지막 딱 10점만 더 하자고 하곤 그 불 꺼진 어두운 농구 코트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실수로 너무 높게 패스볼을 던지는 바람에 그만 친구가 그걸 잡지 못하고 저희가 공을 낚아채기도 채 전에 중랑천으로 공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지금의 중랑천을 아시는 청자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랑천이 지금의 수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물가로 내려갈 수도 없이 그 가시덤불 같은 것도 엄청 많았거든요. 아무튼 제 과실로 공이 중랑천에 빠지자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문방구에서 한 15,000원, 20,000원이면은 그 싸구려 농구공 하나 사거든요. 그럼 제가 그 용돈 털어서 사주면 돼요. 하지만 그때 물에 빠진 농구공이 친구가 산지 얼마 안 된 나이키 정품 농구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는 사이에도 공은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결정 내려야 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는 일단 신발을 벗고 중랑천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공이 떠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저랑 만날 수 있겠다 싶은 지점에서 이렇게 천천히 물가로 내려가고 있는데, 가시덤불이 너무 심해서 이미 종아리가 막 다 긁히고 쓸리는 느낌이 났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똥물 안에는 유리 조각이 있을지 뭐가 있을지 전혀 알 수도 없었지만 저는 맨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아리, 허벅지, 골반, 그리고 허리. 제가 한 35% 정도까지 들어가니까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오는 농구공을 마침내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오는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절대 과장도 아닌데요.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손이 갑자기 제 종아리를 꽉 하고 쥐어잡는 거예요. 전 양손에 농구공을 쥔 채로 깍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대로 넘어지며 중랑천으로 입수했어요. 그 공포감, 그리고 이 물이 굉장히 더러운 똥물이라는 강박, 머릿속이 까매지더라고요. 저는 사정없이 물장구를 치며 제 종아리를 잡고 있는 그것을 털어내기 위해 사정없이 물을 찼어요. 그러다 이윽고 천천히 그 손이 풀려났고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제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며 물 밖으로 서둘러 뛰어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내는 그 우스꽝스러운 소리와 그 물범벅이 된 저를 보고 왁자지껄해 하더라고요. 저는 나오자마자 야, 미친, 누가 물속에서 내 종아리 꽉 쥐어잡았다? 진짜야. 그랬더니 친구들은 저 새끼 쪽팔리니까 핑계대는 거 보소? 막 이러는데, 진짜 제가 단순히 무언가에 걸린 거라면 그런 느낌을 절대 못 받았을 거예요. 팔씨름할 때 양손 꽉 맞잡는 정도 있죠. 아주 그 이상으로 터질 듯이 쥐어잡았거든요.
그러던 차에 젖은 옷에서 물기가 계속 흐르고 있어서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야, 너 다리 이러길래 내려다 보았더니 물에 들어가면서 그 가시덤불에 긁혀서 온 다리에 피가 맺혀 있더라고요. 친구들도 제 다리에 피를 보니까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부축을 받아서 일단 수도가에 가서 씻자며 근처에 있는 수도가에 가서 깨끗한 물로 씻어냈습니다. 그리곤 귀가를 했더니 엄마가 야, 그거 말하면 농구공 하나 사줄 텐데 뭐하러 거기까지 들어갔냐 이렇게 혼내시곤 다리에 약을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리곤 풀독 때문인지 밤새 다리가 간지러운 데다가 그 선명했던 사람 손의 느낌, 그리고 그 소름 돋는 발바닥 밑으로의 똥물 느낌, 저는 그대로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 다리가 걱정되셨는지 엄마가 약을 발라준다며 아침 일찍 제 방에 들어오셨는데요. 갑자기 엄마가 얘가? 다리가 이게 뭐야? 너 뭐 했어? 하며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가시덤불 때문에 막 듬성듬성 이렇게 핏자국이 맺혀있는 제 다리 위로 사람 손자국 모양의 붉은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물속에서 누군가 제 다리를 잡았던 바로 그 위치예요. 엄마에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둘러댔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바로 그게 귀흔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랑천이 장마철에 종종 범람을 해서 사고가 나고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긴 있대요. 그런데 제가 농구하던 그 자리는 그런 소문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가가 흘러다니며 떠돌아다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귀신 입장에선 중랑천에 굳이 맨발로 들어갔던 녀석이 저 말고는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이야기는 아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로 그 지인이 중학교 때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지인을 현수 씨라고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에 중학교 시절의 현수 씨는 엄청난 곤충 마니아였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엄청난 곤충 마니아인데 타란툴라 그리고 장수풍뎅이 이런 걸 집에서 기르기도 하거든요. 곤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뒤로 현수 씨가 꼭 한번 보고 싶었던 곤충이 있었는데 바로 반딧불이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이면 2박 3일 정도는 꼭 머물다 오던 할머니 댁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꼭 한번 반딧불이를 보고 오겠다며 다짐을 했답니다. 그렇게 경북 어디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해 여름방학 할머니 댁에 놀러간 현수씨는 할머니에게 반딧불이를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었고 할머니께서는 손가락으로 비포장도로 끄트머리로 보이는 산을 가리키며 저녁이 되면 저기서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잔뜩 기대에 부푼 현수씨는 낮 동안 서울에서는 자연에서 보기 어려운 사슴벌레와 사마귀 같은 곤충을 채집하면서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대요. 아무래도 여름이라 그런지 해가 길어져서 대략 한 8시쯤 할머니가 알려준 그곳으로 손전등을 들고서 출발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꿈만 같게도 그 산 쪽에서 꽤 많은 수의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었답니다. 늦은 밤 시골에 있는 산 초입에 혼자 있었지만 무서운 마음은 하나도 없었대요. 그저 반짝반짝한 그 반딧불이를 손으로 잡아보기도 하고 관찰하기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두 방울씩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곧 비가 아주 세차게 쏟아져 내리더랍니다. 전혀 비가 올 줄은 몰랐기에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현수 씨는 어차피 비를 맞은 김에 천천히 돌아가자 생각하고 손전등 불을 켜고 다시 할머니 집으로 향했대요. 그렇게 어느 정도 걷던 중에 올 때는 보지 못했던 작은 소류지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혹시라도 그 근처에 큼지막한 두꺼비나 황소개구리 같은 게 있을까 싶어서 후레쉬를 비추며 가까이 다가갔답니다. 그렇게 천천히 물가 쪽으로 가면서 그 물 위쪽을 비추었는데 물 위쪽으로 둥그런 뭔가가 동동 떠 있더랍니다. 요즘처럼 고성능 후레쉬가 아니라 그 옛날에 경비원들 들고 다니던 노란빛 나오는 후레쉬 있잖아요. 그런 후레쉬다 보니까 이 가까이 갈 때까지도 뭔지 몰랐대요. 그냥 수박 시원하게 한다고 동동 띄워놓은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곧 현수 씨는 기겁을 하고 맙니다. 물가를 한 5m 정도 앞두고 있을 때쯤 현수 씨는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그게 머리통이었다는 걸요. 그것도 3개나요. 놀란 현수 씨는 곧장 할머니네 집으로 막 뛰기 시작했고 가는 내내 몸이 추울 지경이었대요. 닭살이 돋을 정도로. 왜냐하면 아까 그 동그란 머리와 눈을 마주친 게 잊혀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보니 시간은 어느새 11시가 다 되어 있었고 부모님께서는 너 비도 오는데 하도 안 들어와서 찾으러 가려던 참이었다 이러며 꾸중하더랍니다. 스물얼떡이며 현수 씨는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엄마, 할머니, 나 물귀신 봤어. 저쪽에 있는 물웅덩이에서 귀신 머리가 둥둥 떠 있는 걸 봤다니까?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현수야,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너가 잘못 본 거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 한마디 거들더래요. 우리 손자가 뭘 본겨? 여기 근처에는 물가가 없는디. 우리 아가 무서워서 헛것을 봤나 보구먼. 분명히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 답답하더랍니다. 그렇다고 초등학생처럼 아주 어린 것도 아니고 나름 다 큰 중학생이라고 생각했다는데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너무 억울했던 나머지 현수 씨는 정말 물가가 있다며 할머니는 할머니네 동네를 왜 모르냐면서 아침부터 할머니와 엄마를 데리고 그곳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건 소류지가 아니라 그저 빗물이 고여있는 물웅덩이였대요. 게다가 발을 담가보자 발등 정도까지밖에 오지 않는 그런 얕은 깊이였대요. 그럼 어제 그 형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얕은 물에서 머리까지 담그고 현수 씨를 바라볼 수 있었던 걸까요? 당연히
귀신이란 이야기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현수 씨는 엄마로부터 그날의 일을 떠올릴 만한 아주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현수야. 할머니네 동네 길가 있잖아. 거기 포장도로 깔고 정비한다고 공사 들어갔거든? 근데 할머니네 집 오가는 그 길 쪽에서 오래전에 묻힌 사람 유골이 몇 개 나왔단다. 소름 돋지 않니? 어머니께서는 그날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현수 씨는 불현듯 중학교 때 봤던 그 머리만 내놓고 있던 귀신들이 떠올랐대요. 혹시 그 물웅덩이 아래로 묻혀있던 그것들이 물이 차오르자 고개만 내밀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정확히 그 위치에서 유골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수 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물 위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눈을 마주쳤던 그 귀신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5년 전쯤 충북의 한 소류지에서 홀로 낚시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에 겁은 많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인지라 덤덤하게 생각을 하고 낚싯대와 자연을 보게 되면 자연스레 잡생각들은 사라지더군요. 그때가 초가을 무렵이었을 겁니다. 퇴근 후에 밤낚시를 위해 부랴부랴 짐을 챙겨 나서 보니까 한 7시쯤 소류지에 도착을 하게 됐고 마땅한 자리를 찾아 대를 펴고 준비를 하니 어느새 짙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산속에서의 밤낚시가 내심 껄끄러웠는데 마침 도착해서 보니 낚싯대가 펼쳐진 자리가 하나 보이길래 나 말고도 다른 한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밤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안정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낚시에 열중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을 지나 밤 10시경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좁은 산속의 진입로를 통해 여러 대의 차량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오늘도 조용한 낚시는 틀렸네. 에휴. 내심 불만을 토로해보며 낚싯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쪽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서 여러 사람의 웅성거림이 들리고 여기저기서 랜턴 불빛이 저수지를 비추어 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사람들인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해 자꾸 신경이 그쪽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곧 거기 도착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는지 랜턴 불빛은 한두 개 정도만 보이고 한 6, 7명쯤 되어 보이는 사람의 그림자가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모습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5분쯤 지났을까?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작은 소류지에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저는 진짜 이 사람들이 오밤중에 가물치 잡으러 온 사람들인가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편을 향해 저기요, 낚시하고 있는데 방해 안 되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얼마 안 있어서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하며 건너편에 있던 누군가가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냥 현지 마을 주민분들이 밤에 철렵 나온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낚시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 편으로 나뉘어서 무언가를 찾는 듯 막 이곳저곳에서 붕덩 붕덩 하며 요란스럽게 그 물소리가 막 저수지를 뒤덮어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 말로 해선 안 될 인간들이구만 이렇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랜턴을 들고 건너편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곤 아니 지금 진짜 장난치는 겁니까? 그쪽들 노는 건 좋은데 지금 이 밤 시간에 조용히 낚시하고 있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짜고짜 가장 앞에 보이는 사람한테 고함을 치면서 랜턴을 비춰봤어요. 그랬더니 한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런 남자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한 30,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6명이 갈고리를 연신 물속으로 집어던지면서 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며 화를 내려고 하는 찰나에 그 무리들 중 뒤에서 좀 더 어려 보이는 사람 한 명이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이렇게 팔을 끌며 다짜고짜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친구 아버님께서 이곳으로 낚시를 가신다고 나서셨는데 여지껏 돌아오질 않으셔서 와봤더니 저기 자리만 있고 계시질 않아서 지금 근처를 샅샅이 찾아보고 혹시 사고를 당하신 게 아닌가 갈고리를 구해 부득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화 푸시고 이해 좀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또 한편으론 섬뜩한 느낌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가더군요. 그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저수지에 빈자리 하나와 저 혼자밖에 없었으니깐요. 그래서 전 별일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제자리로 돌아와 건너편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그 건너편에서 주고받는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너 아버지 나가실 때 지팡이 어떤 거 가지고 나가셨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날 밝으면 그때 다시 와서 찾아보자. 네, 그게 좋겠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그 작은 소류지에 소동을 일으키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 철수하자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이게 되었고 이윽고 다들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나와서 차례차례 차에 타고 철수하려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있다가 아까 전에 제 팔을 붙잡고 그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한 번 더 저에게 다가와 묻더군요. 저기 혹시 계속해서 밤낚시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묻길래 저는 뭐 별일 없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럼 혹시 건너편에 계신 어르신 오시면 늦게라도 좋으니 꼭 좀 연락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명함 한 장을 쥐어주고 차로 향해 가더군요. 그리고 곧 그 차량들 모두가 좁은 소류지를 벗어나 자취를 감췄고 다시금 혼자만의 세계가 되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결국 차로 들어가 잠을 청했고 바로 그 다음 날 오전에 철수 준비를 하고 있자니 갑자기 그 좁은 소류지로 경찰차와 함께 구급차들이 들어오더군요.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게 좀 마음에 찔렸지만 철수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건너편을 구경하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그 반대편에 자리를 하셨던 어르신이 물속으로부터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 유족의 말에 의하면 워낙 평소에 건강하셨고 게다가 낚시를 좋아하셔서 평소에 이 소류지를 자주 찾으셨던 분이었대요. 그날도 전날에 왔던 남자들 중 둘째 아들이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모셔가려고 왔다가 그 대만 펼쳐져 있고 자리에 안 계신 것을 보고 찾다가 결국 못 찾고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건너편에서 유족들의 막 오열과 슬픔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아무리 낚시가 좋아도 안전과 무사 귀가가 먼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낚시 가시면 다들 꼭 조심하세요. 저는 어릴 때 물가에만 가면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냥 이유도 뭐도 없고 무조건 가지 말랍니다. 혹여 물가 근처에라도 가면 전 영문도 모르고 매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집 근처에 바로 강이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놀라면 그 강가에서 놀아야 하는데 저는 그게 절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고, 제가 고등학교를 넘기고 나서는 뭐 온갖 도를 아십니까 부터 해서 되게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너 왜 이렇게 귀신을 많이 데리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사이비고 뭐고 신경도 안 썼죠. 그러다가 제가 치료사 일을 시작하면서 온갖 직군의 환자분들을 다 만나게 되었거든요. 뭐 철학관 하셨던 분, 여자 스님, 무당 등등. 그때 아름아름 손금이나 관상 같은 걸 조금 배웠습니다. 사주팔자 보는 건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고요. 근데 매번 이런 분들이 제게 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귀신이 많다고요. 근데 뭔가 말하는 내용도 다들 비슷하고 이쯤 되니 이게 뭔 소리일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다가 당시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 용하다던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하도 가보자고 조르는 통이에요. 근데 그 무당분이 저한테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말할 땐 목소리 톤도 달라지더군요. 여튼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귀신이 둘이나 있네? 하나는 네 지켜주는 귀신이고 하나는 네 데려가려는 귀신이다. 근데 네 그거 아나? 제가 알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모른다고 하자 너 지켜주는 귀신은 네 첫할머니다. 네 다치고 죽는 꼴 못 봐서 네 옆에 딱 붙어있다. 그런데 네 데려가려는 귀신이 네 형이다.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었네. 그렇게 제가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이분이 계속해서 풀어갑니다. 니 어릴 때 많이 죽을 뻔했지. 근데 니 별로 안 다쳤지. 그거 왜 그런지 아나? 다 니 할머니 때문이다. 근데 너 그 형이 물귀신이라가 네 물에서는 절대 못 구해준다. 물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마라. 어릴 때 죽어서 지가 받아야 될 부모 사랑 네가 다 받아간다고 질투가 여간 심한 게 아닌데? 이런 이야기들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실제로 제가 교통사고만 4번이 났었고 물에 빠질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요. 게다가 저는 늦둥이라 부모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컸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불현듯 어릴 때 물가만 가면 저를 혼내고 때리셨던 부모님 생각이 나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동안 이 일을 잊고 살았는데 제가 나이가 먹고 초본을 뗄 일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갔더니 그 창구에 있던 직원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네, 바로 떼드릴게요. 잠시만요. 보니까 말소된 분들이 있네요. 이분들 같이 나오게 떼드릴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하여 있는 것과 없는 거 같이 떼보니까 진짜로 제 위로 친형 말고 또 다른 형이 하나 더 있더군요. 저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러고 나서 좀 한참 뒤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불현듯 형한테 우리 집에 형 위로 누가 또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사실 내 위로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은 형이 한 명 있었어 하며 얘기해 주더라고요. 무섭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신기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마주한 적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어린 시절 저와 제 친구는 지금처럼 바다 낚시가 아닌 민물 낚시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 입문을 민물 낚시로 해서 별 생각 없이 계속해서 민물 낚시만 하게 됐었죠. 당시 저와 함께 낚시를 하던 친구가 잘나가는 금수저 집안의 막내라 면허를 따자마자 친구 아버지께서 떡하니 새 차를 뽑아주시더군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친구랑 저랑 신나게 낚시를 다녔습니다. 지금이야 거기가 다 낚시 금지 구역이지만 1992년 당시에는 팔당, 양수리 쪽에서 낚시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금광지 예당지 할 것 없이 도시어부 이덕화님의 말씀처럼 넣으면 그냥 나와 라는 말에 딱 맞는 어족자원이 풍부해서 붕어가 넘쳐났었던 그런 때였죠. 오늘 이야기는 지금으로 치면 양평의 두물머리 근처로 어느 여름날 친구와 함께 낚시를 하러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당시 두물머리 쪽은 지금처럼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 낚시를 하는 분들도 꽤 많았었죠. 저희는 사람 많은 곳을 피해서 차를 주차시키고 한 100m쯤 걸어서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의자를 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밤이었는데도 날이 워낙 더워서 물가 가까이에 의자를 갖다 놓고 발목까지 물에 담그며 낚시를 했습니다. 당시 낚시 초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진장 고기가 낚이더군요. 지금 유명하신 조사님들께서는 그때 당시 잡으셨던 사자붕어를 아마 탁본 떠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넣으면 나온다는 말, 그 말 그대로의 낚시 조건이었다지만 그래도 정말 엄청나게 잘 낚이더군요. 그렇게 대박자리 찾았다며 친구와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며 그 자리 위치, 숲을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고서 낚시를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서 팔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3일 정도 지나서 다시 그 자리로 낚시를 갔는데 항상 반바지 반팔 입고 종아리 담그면서 시원하게 낚시를 했던 그 똑같은 자리에서 친구가 야, 오늘따라 물이 좀 차지 않냐?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불과 3일 전에는 팔이 아플 정도로 잡아냈던 그 자리에서 고기가 단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다.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러면서 하염없이 낚싯대만 보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입질조차 없길래 낚싯대를 정리하고 차에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고급 검정색 세단 차량 한 대와 봉고차 한 대가 서 있더군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지켜봤는데 우리가 낚시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제사상 같은 상이 차려져 있었고 가족으로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 하얀색 한복을 입은 한 분이 웅얼웅얼웅얼웅얼 막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절을 하고 막 이리저리 춤을 추시더니 갑자기 상에 올려져 있던 큰 수박을 물 위로 띄우시더군요. 그러자 그 수박은 물가를 둥둥 흘러가다가 저와 친구가 낚시를 했었던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낚싯바늘이 떨어져 있었을 바로 그곳 근처에서 둥둥 떠서 빙글빙글 돌더니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둥실둥실 떠 있더군요. 야, 저거 신기하다 하면서 쳐다보고 있다가 봉고차 운전석에 앉아 계신 운전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러자 그분은 조용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그게 이틀 전에 저기 계신 분 따님이 여기에서 물로 걸어 들어가 자살을 했다는데 아직 시체가 안 떴어요. 그래서 보살님 불러서 돌아가신 분 찾게 해달라고 재올리는 거예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수박이 지금 돌아가신 분께서 계신 자리 그 위에 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는 저 자리 밑에도 아마 돌아가신 분 그대로 계실 거예요. 고기가 그렇게도 잘 잡히던 곳에서 왜 갑자기 한 마리도 낚이지 않았던 걸까요? 낚싯바늘이 떨어져 있던 그곳에는 떡밥 말고 뭐가 있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두물머리가 왜 두물머리인지 아시나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이어서 두물머리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예로부터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익사하신 분들은 돌고 돌고 돌다가 두물머리에서 모인다고 하더군요. 이건 아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충남 홍성의 광천이라는 곳에는 죽전저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근방 사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가 그 저수지는 음기가 워낙 강하다, 혹은 뭐 거기서 귀신을 봤다, 이런 얘기들이요. 아마 지나가는 얘기로라도 들어봤을 겁니다. 일단 소재지부터 밝히는 이유는 뭐 뻔하게 댓글에 굴하다, 주작이다 이런 거 달릴 게 뻔해서 그냥 최대한 사실을 온전히 전달해주고 싶어서입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그 저수지로 낚시를 갔습니다. 처음으로 친구들과 같이 가는 밤낚시에 들떠 있어서 뭐 귀신? 이런 거 믿지도 않았고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수지는 말 그대로 덩그러니 저수지만 있는 정말 시골에 있는 그런 저수지였습니다. 당시 인원은 남자애 4명, 여자애 2명 이렇게 갔었어요. 텐트를 먼저 쳐놓고 낚시할 사람들은 낚시하고 안에서 놀 사람들은 놀고 그러는 와중에 점차 저녁이 되어가고 해가 저물기 전이었는데 낚시를 해도 크게 고기가 잘 잡히진 않더라고요. 전에는 바다 낚시만 해봐서 이런 데는 원래 이런가 싶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수상쩍은 일을 겪게 됩니다. 해가 다 저물어가기 전에 어떤 아저씨 둘과 여자아이가 우리 텐트 쪽을 향해 저벅저벅 다가오더라고요. 당연히 그냥 동네 주민이겠지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행들은 낚시를 하고 있는 저와 제 친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그중 아저씨 한 분이 자신의 신원을 경찰이라고 밝히면서 저와 제 친구에게 말을 건넸어요. 본인은 경찰이고 같이 온 다른 아저씨는 가출학생의 부모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가출한 여자아이가 온다는 제보를 받고 왔다며 우리 텐트에 그 가출한 아이가 있냐며 묻더니 혹시 모르니까 텐트에 있는 인원들을 한번 확인해보겠다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저희 친구들 중에는 가출한 아이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와 제 친구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텐트를 검문하러 갔고 저와 제 친구는 순간 당황했지만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자리에 앉아서 낚싯대를 잡았고 저는 그 와중에도 아까 그 아저씨들과 함께 온 우리 또래로 보이는 한 여자애에게 시선이 가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 아저씨들 뒤로 딱 한 걸음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앉아서 물어봤어요. 야, 저 여자애 이뻤냐? 그러니까 친구가 어떤 여자애 말하는 거야? 하며 되물어 왔죠. 그래서 아저씨들과 같이 온 여자애 얼굴 못 봤냐니까 힘들어하게 무슨 소리냐며 저를 무시했죠. 그런 대화 도중 경찰 아저씨 일행은 다른 사람의 텐트를 확인하러 떠났습니다. 당시 그 낚시터에 우리 텐트랑 한 50m쯤 떨어진 곳에 다른 사람들의 텐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렇게 경찰 아저씨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와중에도 저는 그 여자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 얼굴 좀 보고 싶었는데 하며 아쉬워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아주 잠깐 지나고 나서 저쪽 텐트를 확인하고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오는 그 경찰 일행을 보게 됩니다. 확인 결과 그쪽에도 가출 학생이 없어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고 경찰 아저씨는 저희한테 사고치지 말고 조심히 놀다 가라고 했고 그렇게 아저씨들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까 그 여자애가 저쪽 텐트에서 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괜한 오지랖으로 아저씨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 저 여자애는 왜 안 데려가세요? 어? 무슨 여자애? 그러자 아저씨가 저에게 되물었죠. 그래서 전 아저씨 뒤에 있던 그 여자아이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어요. 흰색 반팔 티셔츠 입은 단발머리 여자예요. 베이지색 칠부 면바지 입고 있던 그애요.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갑자기 그 아저씨가 역정을 내기 시작하는데 너 그 애 어디서 봤냐며 저에게 추궁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저씨가 데려오지 않았느냐고 저쪽 텐트로 가서 돌아올 때 안 데리고 오셨으니까 지금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은 지금 그 애를 찾으러 온 건데 무슨 소리냐고 우리 텐트와 저쪽 텐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신문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와 그 여자애와의 연결점이 전혀 없어서 경찰서까지 가진 않았고 추궁당하는 와중에 친구들이 얘가 잘못 본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봤다고 뻑뻑 우기다가 나중에 정말로 경찰서에 가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잘못 본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마무리됐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모든 게 다 보였는데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던 그 얼굴. 그제서야 그 생각이 들었죠. 설마 그게 귀신이었나? 그리고 그날 밤 그 일로 친구들과 엄청 싸웠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너 때문에 경찰서 갈 뻔했잖아. 야, 본 걸 봤다고 하지 어떡해. 나 분명히 봤다고. 뻔한 이야기겠지만 그 뒤로 그 저수지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갈 일도 없는데 굳이 가고 싶지도 않았고요. 아마도 댓글엔 뭐 귀신이 어딨냐, 요즘 심령사진이 없는 이유 뭐 이러면서 댓글이 달리겠지만 그냥 저한텐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걸 잠도 안 오고 해서 한번 적어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혹시 몰라요. 지금껏 살면서 본 것 중에 귀신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저도 처음엔 그게 귀신인지 몰랐거든요. 그럼 찾고 있던 그 아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거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귀신의 장난이었는지 2년쯤 지나고 그 일에 대해서 어디선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가출했던 애는 돌아왔다고 들었어. 그 가출 이야기가 이상하게 그 동네에서 이슈였었나봐.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서 카센터를 운영하시는데요. 일을 마치고 문을 닫고 나면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과 가끔씩 낚시를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종종 가게에 들리는 날이면 낚시 갔다 잡아온 고기도 막 자랑하시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건 그 직원 아저씨 중 한 분에게 들은 이야기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20년도 더 지난 이야기라고 하십니다. 당시 그분이 20대 중반의 나이였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종종 낚시를 가셨다고 하시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기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20대 초중반만 돼도 차를 먼저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또래 사람들 중에서 자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중 카센터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썩어가는, 굴러만 가는 차 한 대를 얻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여기저기 손볼 곳들을 직접 수리해가며 드디어 탈만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물론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차는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빠 차를 모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끌 수 있는 차가 생겨서 너무나 좋았답니다. 그래서 일 끝나면 차를 끌고 괜히 여기저기 드라이브도 해보고 친구들을 태워서 가고 싶은 곳 여기저기 댕기다가 한 번은 서울 밖을 벗어나 보고 싶은 생각에 옳거니 낚시나 하고 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정보를 쉽게 얻기가 어려웠던 터라 그냥 근처에 있는 낚시방에 들어가서 어디가 낚시하기 좋냐고 물어서 경기도권에 있는 한 저수지를 추천을 받고 당시 아버지가 쓰지 않던 낚싯대를 빌려서 일 끝난 뒤에 친구와 낚시를 떠났대요. 그렇게 밤길을 한참 운전해서 낚시터 근처에 도달했는데 이상하게 낚시터로 진입하는 입구 쪽이 진입을 못하게 차로 막혀 있더랍니다. 내려서 확인해보니 물가로 가기 위해선 더 들어가야 할 모양새고요. 하여 차로 근처를 삥 한 바퀴 돌다가 샛길 같은 곳으로 차를 진입시켜 낚시터에 도달했는데 이게 웬걸?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차에서 내려 후레쉬를 비춰보는데 글쎄 물이 다 가물어서 저수지 한가운데에만 약간의 물이 고여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가운데 있는 웅덩이 같은 데서 물고기가 퍼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혹시나 이 손 닿는 범위 안에서 고기를 주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질퍽거리는 땅을 한 발 한 발 걸어서 물 중앙까지 가보았답니다. 그런데 가운데 물웅덩이까지 한 5m 정도의 거리를 앞두고 아저씨와 친구분은 헐레벌떡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물웅덩이 중앙에 가까워오자 두 분 눈에 보인 건 흡사 생선 중에 아귀라고 표현하셨는데 뭔가 흐물흐물한 것이 사람의 형체라는 것만 알겠는 그 무언가가 물웅덩이 중앙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그게 사람처럼 머리, 몸통, 그리고 팔까지 다 보였지만서도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서 곧장 차로 달려가서 급하게 시동을 걸고 거길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 트라우마는 너무 커서 한동안 낚시 생각은커녕 차도 그냥 시내에서나 운전했지 어디 나갈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점차 그 일이 잊혀져 가던 와중이었답니다. 연애도 하고 일도 하고 그저 생활이 바빠서 잊고 지내던 와중이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대요. 그런데 집에 오시자마자 낚시짐을 내려놓길래 낚시 다녀오셨냐고 물었더니 거래처 사장님 비위 맞춰준다고 낚시를 다녀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저씨가 어디로 다녀왔냐고 묻기도 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코비야, 너 저번에 귀신 봤다던 저수지 아빠 거기 다녀왔거든? 그날 밤에 소주 한잔 까고 있는데 주변 낚시꾼들이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더라고. 작년에 사람 빠져 죽었다고. 그런데 있지? 그때 시신이 안 떠서 저수지 물을 다 빼서 건졌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1년 전 일을 잘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자기 놀려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아니었답니다. 그 이유가 만약에 비가 안 내려서 저수지 물이 마른 거라면 저수지 변두리 쪽은 바닥이 건조하게 막 쩍쩍 갈라지면서 말라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저수지 변두리까지 땅이 질퍽질퍽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즉 물을 뺀 것도 시신을 건져낸 것도 불과 얼마 안 된 시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쳤답니다. 코비님 영상 정주행하다가 그 설악산 이야기를 보고 생각이 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제보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친형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희 형과 띠동갑으로 집안의 막둥이입니다. 그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가족들 다 같이 영암에 있는 외할머니네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전 여름방학을 맞아 폭염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할머니네 집에 가서도 몸빼바지를 입고 하루 종일 거실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네서의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랑 갓 군대를 전역한 형이 둘이서 낚시를 한다고 차를 끌고 어디론가 출발을 하더라고요. 아마 낚시하기 좋은 물가를 찾으러 나간 것 같아요. 그런 형과 아버지에게
가족들은 다들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시골은 채널이 많이 나오지도 않아서 MBC, KBS, SBS 딱 요 정도만 나왔고 그것마저도 되게 지지직거리만 나왔어요. 그렇게 계속 볼 것 없는 시사 프로 같은 것만 나오니까 저는 금세 잠이 들었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더니 새벽에 잠이 깬 뒤로 다시 잠들지 못하겠더군요. 그런데 할머니네 집 마루문이 옛날 문이라 정확한 시간은 몰라도 밤이 어느 정도 깊었는지 그 바깥에 비치는 빛으로 알 수 있었는데 해가 막 뜨기 직전에 그 남색깔 하늘이 있죠. 딱 그런 색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당으로 차가 들어오는 불빛이 보이고 뭔가 어수선한 느낌으로 형이랑 아빠의 말소리가 들렸는데 그리고 잠시 뒤 제 마루문이 벌컥 열리고 아버지께서 들어오시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이랬습니다. 아빠, 옆에 그 아줌마는 누구야? 아직도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마루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아빠 옆으로 아주 바짝 팔짱을 낀 어떤 무표정 여자가 같이 들어오길래 물어본 거였어요. 그러자 아빠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갑자기 거실로 들어오던 발걸음을 돌려 마당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한테 소금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때 형도 뭔가 알고 있는 눈치인지 군소리 없이 부엌으로 가서 소금 봉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그 여자는 불이 나게 마당 밖으로 뛰어나갔고요. 그 뒤로 형과 아빠가 서로의 몸에 소금을 뿌리는데 저는 영문을 모르니까 도대체 소금을 왜 뿌리는 거냐고 물어봤고 소란스러웠던 탓에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새벽은 제 생각보다 훨씬 짧아서 그 사이 주변이 밝아지면서 새벽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잠에서 깨신 외할아버지께서 아니 이 새벽에 뭔데 이리 소란이냐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때 자세히 들은 건데 일단 당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낚시를 가셨는데 그 근처 저수지에 땅이 굉장히 잘 다져진 곳이 있어서 아 여기가 사람들 낚시 많이 하는 곳인가 보다 하고 형이랑 그곳에 앉아 대편성을 했대요. 그런데 한참 낚시를 하던 중 아버지와 형의 뒤쪽으로 분명히 발자국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여자가 우두커니 서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형을 바라보면서 하는 소리가 살아있네요. 이러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물어보자 그 무표정의 여자가 거기는 원래 산 사람의 자리가 아니에요. 뭐 이러더니 저수지 뒷길로 사라지더랍니다. 순간 오싹하긴 했지만 아빠는 그냥 동네 미친 여잔가 보다 하고 무시를 했고 형도 군대를 갓 전역한 직후라 딱히 겁이 나지 않았대요. 하지만 거기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딱히 입질도 없고 괜히 찝찝한 마음에 그냥 돌아가서 쉬고 자기로 하고 짐을 챙기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무심코 헤드랜턴으로 저수지 가운데를 바라봤는데 아까 그 여자인지 뭔지 분명히 사람의 형태였는데 물 위를 스르륵 미끄러지면서 아버지와 형한테로 오더랍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짐을 제대로 싣지도 못하고 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향했는데 아무리 운전을 하고 가면 가도 할머니 집이 나오지도 않고 같은 위치를 뱅뱅 도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차를 세우고 봉틀 때 가자며 가로등 근처에다 차를 세우고 새벽녘쯤 집으로 출발을 했는데 당시 아버지가 차를 세우고 쉬던 곳이 할머니네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대요. 하여간 그 이야기를 가족들 다 같이 듣자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 저기 아랫마을 저수지 갔나 보구먼. 보통 저수지에 사람 빠져 죽으면 그 풀숲에다 건져놓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다져진 그런 땅에 건져놔. 그리고 구슬하던 뭐라던 다 거기서 한단 말이야. 에휴, 자네 하마터면 귀신 들릴 뻔했구먼. 그리고 나서 그날 점심께쯤 할머니께서는 마당 입구 양쪽에다가 소금을 한 움큼씩 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귀신 쫓는데 소금을 쓰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효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후로 귀신 때문에 고생하는 일 전혀 없었습니다. 추후에 아버지께서 너가 본 여자가 이런 여자가 맞냐 하면서 인상착의를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봤던 그 아줌마의 인상착의가 아버지가 본 그 여자와 같아서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중엔 귀신 이야기도 정말 많았는데 이건 할머니께서 직접 보고 겪으신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아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한창 젊었을 적 처음 시집을 왔을 때 그 마을 저수지 근처에는 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름에 비가 내리면 물길을 터서 논에 물을 대야 했기 때문에 자주 가셨었다고 합니다. 요즘과 달리 당시에는 수로가 발달하지 않아서 비만 내리면 서로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려고 경쟁이 엄청 치열했었대요. 그래서 밤이고 새벽이고 비 오는 소리만 들리면 어른들이 서로 물을 대러 나가곤 했었다고 합니다. 옛날 시골 마을은 여기저기 무덤가도 많은데 특히 그 저수지 근처에 묘지도 많고 되게 음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밤이 깊자 비가 제법 내리길래 저수지 옆에 있는 논으로 후레쉬 하나 없이 나가보게 되었대요. 그렇게 점점 그 저수지에 가까워 오자 엄마 배고파. 저수지 근처 여기저기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애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더랍니다. 정말 너무나 서럽게 울더라는데 문제는 밤에 물대러 갈 때면 여지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대요. 할머니께서는 밤마다 그 소리가 들렸던 이유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의료도 영양도 지금처럼 좋지 못해서 애들이 어린 나이에 되게 많이 죽고 그랬대요. 하지만 집안 형편도 여의치 않다 보니까 화장을 하기도 묘를 쓸 수도 없어서 그냥 집 마당에 남는 장독에 넣어서 산에 묻었었대요. 옛날에 유명한 그 애장골 이야기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여우놈의 새끼들이 아이들이 묻혀있는 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와서 그렇게 장독을 파서 아이들 시신을 파먹었다는군요. 그걸 본 어른들이 그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장독을 꽁꽁 싸매서 저수지에 많이 던져놨었대요. 그래서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서움이 앞서기보다는 불쌍해서 짠한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옛 어른들은 여우를 엿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여우를 불경하게 생각하는 것도 예전부터 사람 묻힌 곳을 다 헤집어 놓고 시신을 상습적으로 파먹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그리고 지금부터가 제 이야기의 시작인데, 한참 후, 제가 아직 어렸을 때긴 한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야밤에 남자 어른 둘이 갑자기 실성해서 저희 집으로 무작정 뛰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바탕의 난리 뒤에 할머니가 찬물 한 사발씩을 떠와서 그 사람들한테 먹이고는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외지인이 그곳 저수지에 와서 밤낚시를 하다가 월척을 낚았대요. 되게 묵직한 게 걸려서 겨우겨우 끌어올렸는데, 기껏 힘들어서 끌어올려 보니까 고기가 아니라 밧줄로 돌돌 말린 항아리였다는 거죠. 월척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가니까 에이씨 하며 그 항아리를 옆에다 내팽개쳤는데, 그 항아리가 깨지면서 안에 내용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작은 뼈 조각 같은 거라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넣어가지고 통발로 쓴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가 들어나 이렇게 헤집는데, 거기엔 다름 아니라 어린아이의 유골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뒷걸음을 치는데 갑자기 그 항아리에서 시퍼런 불빛이 솟아오르더니 그게 곧 애기 울음소리를 내더래요. 이에 그 둘은 실성하고 막 무작정 뛰다가 불이 켜져 있는 저희 집을 발견하고 막 뛰어들어온 거였어요. 얼씨구, 다 큰 양반들이 그게 뭐가 그리 무섭다고. 아무 일 없을 테니까 어여 가봐. 할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그 아저씨들을 달래서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귀신 안 무서워? 저렇게 다 큰 남자 어른들도 벌벌 떠는데 할머니는 전혀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제가 물었더니, 할머니께서는 귀신은 사람한테 절대 해를 끼치지 못하니까 전혀 무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할머니 본인은 호랑이랑 일본 순사가 제일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체구는 작아도 정말 여장부 스타일이셨는데 일본 순사는 정말 무섭다고 하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낚시를 좋아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되게 겁도 없는 편인데, 바다에서 밤낚시는 해도 여전히 저수지에서는 절대로 밤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지로는 예전에 없이 살 때는 먹지도 못하고 몸과 마음이 다 허하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지,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한테는 절대 귀신이 보이지 않고 해할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는데, 커가면서 했던 개구장이 짓으로는 컴컴한 금은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에 놓여있는 술병이나 꽃가지를 들고 오기 같은 그런 철없는 내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내기를 하면 같이 갔던 어떤 친구는 막 바지에 오줌을 질질 싸는 친구도 있었고, 아예 꼼짝도 못하고 종종 걸음으로 뒤를 바짝 쫓아오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아예 초장부터 포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 무서움을 타지 않는 편이라서 이 내기를 하면 꼭 이겼습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겁은 많이 없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몇 년 전 기나긴 장마 끝에 친구랑 함께 낚시를 갔는데, 그날은 구름이 묵직하게 껴있는 데다가 공기도 습해서 엄청 음산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꼬르륵 막 출출해 오기 시작해서 옆에 있던 이웃 낚시꾼과 함께 소주를 한잔하다가 어떻게 귀신 이야기가 나와서 한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온라인에서 낚시터 찾다가
이런 글 본 적 있어요? 자기가 귀신을 좀 보고 싶은데 인적 드물고 귀신 나오는 저수지나 소류지 알려달라는 글이요. 그거 글 클릭해보면 자기는 오히려 야생동물이 무섭다고 멧돼지 같은 거 없는 곳 뭐 그런 거 찾는 글이요. 아니요. 아직 그런 걸 본 적은 없는데. 하여간 그 사람 겁도 없네. 진짜 귀신 보고 싶은 건가? 에이, 이 사람 순진하기는. 어느 낚시하는 사람이 그런 거 따지던가요? 산골 인적 드문 소류지에 뭐 귀신 나올 만한, 게다가 땅을 헤집는 멧돼지도 없어야 한다? 이거 보나마나 시신 몰래 갖다 버릴 장소 그런 거 찾는 거겠지. 그럴 수도 있겠다. 나 소름 돋았어.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친구의 찌가 막 꿈틀꿈틀하다가 옆으로 살살 끌고 가는 입질이 오는 것을 보고 친구 녀석은 먹던 음식을 내려놓고 잽싸게 달려가서 챔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뭔가 묵직한 것이 잘 끌려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숨죽인 채로 야, 이거 대물일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하며 가까이 모여서 지켜보면서 기다렸는데 이게 천천히 끌려 나오기 시작하는데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랜턴을 들고 그쪽을 비춰봤는데 어찌된 일인지 나뭇가지가 부채꼴로 활짝 펼쳐져서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에이, 저수지에 수몰된 통나무 건졌네 하며 실망하는 그 순간 친구 녀석이 갑자기 뒤로 낮아빠지면서 하는 말이 저거 사람이다. 갑자기 이러는 통에 모두들 놀라서 혼비백산 달아났는데 군대에서 각개전투를 배울 필요가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밝은 곳으로 가서 112에 신고를 한 뒤에 저희가 나중 가서 알게 된 것인데 며칠 전에 그 저수지 인근 마을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겨놓고 행방도 시체도 묘연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가 물에서 건진 게 바로 그 사람의 시신이었다던군요. 저희가 낚싯대로 건져 올릴 때 부채꼴로 펼쳐진 그 나뭇가지 같은 건 아마 썩은 손이었나 봅니다. 그 덕분에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4번이나 왔다 갔다 했고 그 낚시터는 이후에 죽어도 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그 죽은 시신이 저희 낚싯대에 입질을 줬던 걸까요? 예전에 잠깐 안산에 거주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4호선 대암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갈치지라는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반월저수지 하면 많이들 아실 텐데 그보다 조금 옆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갈치지가 낚시 금지 구역인데 예전만 하더라도 낚시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방으로 낚시할 수 있는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당시 저는 짬내서 잠깐 되게 낚시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날은 야습도 아니고 한 6시 반에서 7시쯤이었나? 저녁 피딩 타임이나 노려보자 하고 갈치지로 설렁설렁 짐 챙겨서 나가보았습니다. 그 저수지의 제방 쪽과 펌프장 쪽은 좀 깊숙이 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면 집들을 몇 채 지나야 하는데 그때는 정신없이 포인트에 진입한다고 집들이 있는 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갈 때는 모르고 나중 가서 나올 때야 집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죠. 아무튼
해가 지면 입질이 뚝 끊길 테니까 서둘러서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제가 서 있던 곳은 거의 직벽 같은 포인트였는데 한참 낚싯대를 던지고 감고 이렇게 반복하던 중이었는데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봐요. 이러시길래 하고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주변에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하신 거지? 하고 몸을 돌려 뒤쪽과 제 좌우, 주변을 다 확인해 봤는데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나지막한 목소리와는 다르게 성격이 되게 급한 분이셨는지 금세 사라진 듯 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죠. 해가 거의 다 떨어져 갈 쯤이라 그저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다시 자세를 고쳐 잡고 낚싯대를 던지려는 바로 그때 저는 그 아저씨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아저씨, 제가 낚시하고 있던 저수지 직벽 아래에서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아래는 바로 물인데 말이에요. 너무 놀라고 찝찝한 기분에 손에 들려있던 채비를 그대로 들고 왔던 길을 다시 복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던 길에는 보지 못했던 저녁이 되니 불이 들어와 있는 집들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중 한 집에서 상을 치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걸 보자 너무 소름이 돋아서 후다닥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는데 저기 길 중간에서 아까 직벽 아래에서 봤던 그 아저씨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순간 굳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아저씨는 걷는 것 같진 않았고 뭔가 미끄러지듯이 쓱 움직이더니 다시 저수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